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발판 반도의 위기, 그리고 그 여파로 일어나게 된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한 가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에 대한 공지인데요. 이 클래스를 통해서 사실상 이 비대면 시험을 보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커닝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그것보다는 그냥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걷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사를 푸는 맛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수록된 주제 가운데서요, 이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랜덤으로 선정해서 이 클래스 공지사항에 올릴 예정입니다. 세 가지 주제를 제가 랜덤으로 선정을 해서요. 여러분들 전화번호나 메일은 지우고 이 학번과 이름에다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올려서 이 공지사항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의 역사 레시피 양식에 맞춰서 이 과제를 작성한 후에 이 클래스 기말고사 대체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 나만의 역사 레시피 양식은 밑에 설명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양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기말고사 대체 과제이기 때문에 총점에서 30%를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제출기한은 12월 10일 금요일 23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게 여러분들께 이 시간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이 기말 그리고 이 성적 처리 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12월 10일 날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제 분량은요, A4 용지 6페이지 이내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이 코로나 이후에 이 비대면 시험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과 제안을 이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에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이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 시험보다는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넓은 가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기말고사 대체 과제를 걷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상 이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다 좋은데요, 일단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컨닝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사실상 성적을 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 대체 과제를 걷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러실 필요 없이 이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 구립도서관에, 정보도서관에, 혹은 뭐 구립도서관 같은데, 요새는 도서관 시설들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데서 빌려 보시거나 다운 받으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은 그 역사를 푸는 맛에 100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사실상 세계사의 한 100가지 테마 중에서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끔 편집된 책이더군요. 예, 한 가지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이 책의 구성과 또 어떻게 작성해야지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주제가 이 사라예보의 총성, 즉 발칸반도의 위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시로 이 반도국가의 운명이라는 이 세 번째 테마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 세 번째 주제 반도국가의 운명을 가지고 왔고요. 여러분들께 랜덤으로 보내드리는 주제는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이 있고요. 이것은 오늘 다루어야 할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는 이 제시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주제, 즉 반도국가의 운명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반도국가라는 게 운명론이라는 게 역사에서 운명론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는 부분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상 이 주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일제총독부가 퍼뜨린 식민지사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반도국가이므로 이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침략에 노출되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강변하고 있죠. 역사를 쥐락펴락하던 고대 그리스, 이 고대 그리스는 발칸반도에 위치해 있죠. 고대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개무역을 통해 천년제국을 이룬 비잔틴 제국, 이 비잔틴 제국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서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비잔틴 제국 역시 그 기반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항로를 개척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모두 반도 국가들입니다. 예,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죠. 이들이 언제나 강국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이 나라들의 이 반도 국가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실상 삼면이 바다이고 구릉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업이나 목축, 어업을 통해서 이 자체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외국과 교류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했을 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반도 국가들은요, 이 대부분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때 이 강국이 됩니다. 하지만 폐쇄적인 구조, 예를 들어 우리나라도 대표적인 반도 국가가 되겠죠. 이 이 삼국 시대부터 뭐 고려 시대까지 아주 개방적인 형태로 이 대외 무역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았고요. 그렇게 되면서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세국 정책이다, 해금 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외부와의 교류를 두절시키면서 사실상 이 나라가 이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 발칸반도 역시 사실상 해외와의 교류가 두절되게 되면서 뭐 이탈리아도 르네상스 이후에 해외와의 교류가 없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오스트리아의 준식민지 상태로 전락하게 되고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발칸반도도 마찬가지죠. 이 사실상 이 러시아, 오스트리아의 준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개방적인 해외에 개방적인 모습을 취하느냐 아니면 폐쇄적인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는 사실상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반도 국가의 운명이라고 적어봤고요. 예,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 해시태그는 사실상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용어들입니다. 이 개념 규정이 명확해야지 서술이 깔끔해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3번 해시태그 항목은 반드시 개념 하나하나를 반드시 네이버나 혹은 책이나 이 여러 자료를 활용해서 하나하나 두세 줄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뭐 대표적인 반도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용어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이 식민지 사관, 그리고 그리스 발칸반도,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이베리아 반도, 아나톨리아 반도,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구릉성 산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릉성 산지란 무엇이고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중개무역입니다. 예, 이 중개무역이 왜 반도 국가의 운명에 들어가야지만 되는지 이 앞서 제시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를 쥐락펴락했던 이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모두 이 동서 중개무역을 통해 또 천년제국을 이룬 비잔틴 제국, 이 모두는 사실상 무역을 통해서 이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요, 이 핵심 개념을 이제 정리하신 후에 여기 4번에 제시된 질문들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용어 정리한 부분이 있죠. 그것을 활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상 개념이 명확하면 이 내용이 깔끔하게 되죠. 우리가 보통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쓰게 되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면 사실상 오리무중이 돼버려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3번 작업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반도국가의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일제 식민사 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고요. 또 반도국가가 강성해지기 위해 펼쳐야 할 대외 정책의 성격은 무엇인지 이 해시태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근거 자료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설명을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요, 이게 나만의 역사 레시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역사에 레시피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라는 생각을 의아하네. 이게 무슨 얘기지? 좀 생뚱맞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역사와 친숙하게 하는 방법이 뭘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상 요리를 만든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그 만드는 과정도 재밌을 뿐만 아니라 이 주위의 사람들과 그것을 만든 요리를 같이 나누다 보면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정도 쌓이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레시피라는 용어를 한번 역사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레스토랑이나 뭐 식당에 가보시면 오늘의 요리가 이 칠판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셰프들이 가장 맛나게 만들 수 있는 자신만의 요리를 이 오늘의 요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의 역사란을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시고요. 이 양식은 여러분들께 공유드리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뭐 제주 이 PPT나 아니면 한글이나 워드를 가지고 아주 잘 꾸미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양식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이러한 형태로 글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 오늘의 역사는요, 이번 장에서 다룰 역사의 주제를 적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테마를 이 클래스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 오늘 월요일이나 월요일 날 아마 여러분들 공지사항에 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테마 하나하나에 오늘의 역사, 자신이 맡은 이 테마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셰프의 조언이 있습니다. 제가 뭐 요리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만 여러분들께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잘 만들지 못합니다만 제가 셰프가 됐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께 조언을 이 요리를 이 역사 요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 나름대로 제시문 형태로 여러분들께 제시해 봤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전에 제시문을 읽고 간단하게 이 정리해 주시면, 다시 말하면 이번 장 그리고 오늘의 역사의 핵심 포인트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4-5줄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요, 개념을 손질해야지 되겠죠. 앞서 얘기했던 해시태그를 이 개념 용어들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요리를 하는데 물을, 배추를, 된장을 그 매주채 혹은 무 하나를 그냥 휙 던져버린다든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요리를 만들 수가 없겠죠. 이 식재료를 반드시 손질하는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역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역사 개념 혹은 역사 용어라고 해도 되고요. 그 용어를 손질하는 단계를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핵심 개념들, 이 해시태그에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한 2-3줄 정도로 하나하나 요약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 개념을 손질한 뒤에 이 개념을 풀어서 요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리된 개념을 활용해서 핵심 내용과 연관지어 몇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 질문과 연관지어 이야기로 풀어보는 단계죠. 이렇게 한 뒤에 사실상 요리는 했는데 맛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맛을 보지 않는다면 음식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음미해 보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맛을 음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된 핵심 내용만 간추려 보고요. 아울러서 이런 해시태그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빠졌네요. 이런 해시태그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제안을 주실 수도 있고요. 문제가 몇 문제 나왔는데요. 그 문제보다는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의 맛 음미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을 손질하고 요리를 하고 음미하는 것이죠. 이 점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예보의 총성, 오늘의 강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발칸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뒤에 발칸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에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 울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사라예보의 총성이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이 발단이다 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파로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이 제1차 세계대전이 중요한 이유는 그야말로 국가 총력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국가의 모든 에너지가 이 전쟁으로 향하게 되죠. 그렇게 이 전쟁이 변화되는, 그리고 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 병사들이 느끼게 되는
이 고통과 그러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참호전, 제1차 세계대전을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참호전인 것 같습니다. 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육군을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지금도 참호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 참호를 파기 위해서 이 삽을 들고 열심히 이제 삽질을 하게 되죠. 예, 이 참호전으로 바뀌게 되면서 전쟁 양상도 바뀌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오늘은요, 이 발칸반도가 이 긴장이 고조되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전개 과정, 아울러서 이 국민 총동원령과 참호전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발칸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배경은요, 이 발칸반도로 이 세력 확대를 노리는 게르만족 국가인 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범게르만주의를 내세우고요. 그리고 슬라브족 국가인 이 러시아와 세르비아가 범슬라브주의로 나서게 되면서 이 사실상 이 발칸반도 내부에는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가 이 사실상 이 끝도 없는 이 대결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일어난 것이 발칸 전쟁인데요. 이것은 1912년부터 1913년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 발칸반도가 활화산이 돼서 이제 폭발하기 직전에 이 각국의 열강들이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난처해야 하는 모습을 담은 풍자화입니다. 예, 이것은 사라예보의 총성, 즉 암살자가 이 세르비아의 청년 암살자가 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를 이 저격하는 모습입니다.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이 병합하게 되죠. 그것은 190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오스트리아 병합은 이 세르비아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제1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 불가리아가 발칸 동맹을 맺고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게 되죠. 아울러서 제2차 발칸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데요. 이 전쟁은 사실상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빼앗은 땅을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를 두고 발칸 동맹국 사이에서 다시 벌어진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르비아, 그리스, 몬테네그로가 한 편을 먹고요. 한 편이 되고 그리고 불가리아와 전쟁을 한 것이죠. 이 발칸 전쟁을 통해 영토를 확대하려는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가 방해하여 세르비아인의 오스트리아에 대한 감정이 격화되게 됩니다. 예, 이 세르비아는 앞서 얘기한 바대로 범슬라브주의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스트리아는 범게르만주의를 상징하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두
범슬라브주의와 범게르만주의가 이 끝없는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는 원인은 바로 이 세르비아를 오스트리아가 이 영토 확대에 대해서 반대했고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를 세르비아 청년이 암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사건은요, 1914년 6월 28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여파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예, 그 제1차 세계대전을 표현하는 이 풍자화예요. 이 신문 사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비스마르크와 그리고 이 이탈리아가 한 편을 맺고, 그 나머지 이 서유럽 여관들이 또 한 편을 먹고 이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제1차 세계대전의 계기를 보도록 하죠. 앞서 얘기한 바대로 사라예보 사건이 제1차 세계대전의 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 오스트리아령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청년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이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하게 되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동맹국과 연합국이 이 가담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죠. 예, 제1차 세계대전의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독일군의 진격이 있었고요. 먼저 이 독일군은 1914년 벨기에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벨기에를 점령한 뒤에 이 프랑스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이 진격이 순조롭지가 못했습니다. 진격이 순조롭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에 반격이 있었고요. 이 마른강 전투에서 독일군이 패배하면서 사실상 서부 전선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참호전, 그야말로 장기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예, 마른강을 사이에 두고 사실상 이 교착 상태에서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루는 군인들입니다. 이거는 프랑스군이고요. 이 건너편 뚝에는 이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죠. 예, 이 과정에서 사실상 이제 참호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참호를 사이에 두고 이제 병력 이동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 전세가 변화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1917년에 참전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 또 다른 문제점은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게 되면서 그것은 1917년이고요. 이듬해 러시아는 독일과 단독 강화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게 됩니다. 사실상 러시아가 빠진 것을 미국이 메꾸는 형태가 되어버리죠. 예, 무제한 잠수함 작전 중에 미국 상선이 격침당하는 모습입니다. 독일이 서부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으나 실패하게 되고요.
동맹국인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 불가리아가 이 순차적으로 항복하게 되고, 이 결과적으로 독일 킬 군항 수병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실상 이 독일 제2제국은 붕괴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제 이 독일의 경우에는 제2제국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 통치하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곧 이 독일의 이 항복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베르사유 체제가 결성이 만들어지는데 그 베르사유 체제라는 것도 사실상 이 제2제국 독일 제2제국에게 이 부과했을 이 전범들에 대한 그 조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 독일은 이 킬 군함 수병들의 반란 그리고 민주국가로 변형되었는데 이 독일 제2제국에게나 가해야 할 이 여러 응징 조치들을 이 독일 신생공화국에 떠넘긴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훗날 제2차 세계대전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이 킬 군항의 그 혁명이 일어난 뒤에 이 독일 빌헬름 2세의 퇴위가 이루어지고요. 사실상 앞서 얘기한 바대로 이 공화국이 선포되게 됩니다. 자유민주 공화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공화국 정부가 연합국과 휴전 조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하게 되죠. 1918년 11월 11일에 사실상 제1차 세계대전은 종결하게 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기관총이 있고요. 사수와 부사수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방독면을 쓰고 있네요. 제1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지금 기준으로 하면 별볼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 당시에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방법을 고도로 연구해서 만들어진 무기들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기관총뿐만이 아니고요. 앞서 얘기한 바대로 잠수함, 탱크, 전략 폭격기, 수송기 할 거 없이 이 현대전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병기가 총동원된 전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울러서 독가스가 이 시기에 이 전쟁 무기로 활용되게 되면서 이 방독면 착용이 일반화됐고, 제가 그림을 하나 안 가지고 온 게 있는데 이 군경까지도 이 방독면을 씌운 사진이 있더군요. 아무래도 군견을 훈련시키기가 어려운데 이 독가스 때문에 이제 죽게 되면 그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군견에게도 이 방독면을 씌워주는 모습이 있어서 흥미로워서 넣어봤는데 제가 편집 과정에서 뺐네요. 죄송합니다. 신형 무기가 대거 등장하게 됩니다. 탱크, 기관총, 수류탄, 독가스, 잠수함, 전투기 등 이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이 고도의 전략 물자들이
대거 양산되게 되죠. 아울러서 참호전이 처음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물론 참호전은 그 이전에도 있긴 있었어요. 단지 뭐 예를 들어서 성이 있으면요, 어떤 성의 해자, 즉 물웅덩이를 만들죠. 물웅덩이 이 바깥쪽에 뚝 부분에 이 사실상 군사들을 배치해서 참호전 비슷하게 전쟁이 전개되는 그런 양상이 있긴 하지만, 이 본격적인 참호전은 제1차 세계대전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은 이전의 전쟁과 약간 좀 다른 모습을 보여요. 이전의 전투는 사실상 군대들이 진영 스크랩을 짜서요, 1대1로 스크랩과 스크랩이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전쟁이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전쟁의 지속 기간이 상당히 짧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금세 결판이 나죠. 그런데 이 참호전이라는 것은 구덩이를 파고 이 은폐된 상황에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약간 여담입니다만, 이 크리스마스 휴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14년 12월 25일 날 이 대대적인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군 상부에서는 사실상 싸우라고 했는데, 이 교황은 이제 휴전, 이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휴전을 해라라고 이 각국에 이 교신을 보냈는데, 이 각국 사령부 이 군 책임자들은 사실상 교전을 할 것을 명령을 했죠. 그런데요, 1914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점으로 해서 이 독일군 병사들과 이 연합군 병사들이 함께 축구도 하고 크리스마스 캐롤도 부르고, 뭐 이발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적군 이발을 해주고, 뭐 서로 담배도 나누고 술도 마시는 그런 크리스마스 휴전이 있었죠. 어떻게 전쟁터에서 그러한 크리스마스 휴전이, 자체 휴전이 병사들 사이에, 그야말로 병사들 사이에 자체 휴전이 되겠죠.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그 크리스마스 휴전은 독일군이 먼저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이 독일군도 그렇고 연합군도 그렇고 사실상 전쟁터에 올 때 분위기가, 이 전쟁은 빨리 끝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이 축제를 벌이면 되는 거지.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군대에 갔죠. 그런데 이제 전쟁이 그 이후에도 4년 동안 계속될 거라는 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군대로 끌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2월 24일 무렵이 되고요. 이 시기가 되면 독일군도 한번 패전을 경험하게, 마른강 전투에서 패전을 경험하고, 이 연합군 측은 러시아가 이 동부전선에서 계속 밀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되는 이 패전 때문에 사실상 사기가 많이 이 저하된 상태였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 독일군이 먼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군들은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군대에 비하면 이 개인주의가 좀 덜하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체주의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좀 전통적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먼저 제안을 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휴전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당시에 뉴스, 이 신문 기사들을 보면 이 크리스마스 휴전이 이 어떤 특정 부대만의 문제도 아니었고요. 이 대부분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휴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각국 적국의 병사들과 우위를 다지는 여러 행사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뭐 그것과 관련된 군사제품 기록도 있고요. 예, 약간 좀 샜네요. 자, 다음으로요. 이 제1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총력전입니다. 국가 총력전이죠. 여성과 어린이 등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이 이 전쟁 하나에 총동원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1차 세계대전이 무서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예를 들어 송간 전투를 하나 예로 들면 당시에 영국군이 그 지역을 이제 관할하게 됐는데요. 그 첫날 영국군이 파견돼서 첫날 자그마치 6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 참호전이라는 게 그야말로 이 사거리 내에 참호를 파고 교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참호를 부수기 위해서 폭격이 끝도 뭐 밤낮 없이 계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죠. 예, 하루에 6만 명이 죽었다는 점도 놀랍지만 그러한 현상이 4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1890년대생들, 즉 뭐 지금은 뭐 다 돌아가셨겠지만 여하튼 1890년대생들은 이 없는 세대라는 표현도 씁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20대 젊은이들, 프랑스의 경우 20대 젊은이들 절반이 전사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살아남은 그 50% 중에 절반이 불구자가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팔이 없다거나 다리가 없다거나 뭐 여러 장애, 그리고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게 되죠. 다시 말하면 뭐 살아남은, 그리고 부상이 없는 한 25% 정도가 남지만 그 사람들도 심리적인 장애를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죠. 이 계속되는 폭격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충탄, 사거리 내에서의 참호적, 이것은 상당히 이 정신적인 쇼크를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런 무서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무렵에 이 전쟁은 또 다른 제2차 대전은 없어야지 된다는 이 평화운동이 이 히틀러가 등장할 무렵에 이 서유럽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히틀러의 초반 얼마 안 되는 병력을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압하지 못하는, 이 평화운동 때문에 제압하지 못하는 이 일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전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국민 총동원령과 참호전은 1890년대에 출생한 거의 모든 젊은이들을 전사자나 불구자로 만들 정도로 이 처참한 전쟁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쟁 경험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은 발발하게 됩니다. 아마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 전쟁이 시작한 지 몇 분 내에 세계 인구의 거의 몇 %가 죽음으로 내몰릴 가능성도 높겠죠. 그래요. 또 다른 전쟁이 서로 누구보다도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잘 각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앞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평화운동이 아무리 이 도처에서 세계 각국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제2차 대전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3차 세계대전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어떤 히틀러와 같은 이상한 사람이 등장한다면 또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앞서 알립니다. 이 공지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처럼 12월 10일까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기말고사 대치과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